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아침 커피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68세 김영심 씨는 주전자를 불 위에 올립니다. 은은한 커피 향이 부엌을 감쌉니다. 그녀는 컵 2개를 꺼냅니다. 하나는 자기용, 하나는 창가에 놓인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남편 이재호 씨. 3년 전 산길에서 차가 추락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유족들은 유골함을 들고 장례를 치렀죠. 상여를 매는 날 영심은 우는 대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평화로워졌어.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그에게 커피를 대접합니다. 말을 걸진 않지만 머릿속에선 수천 번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날씨 좋다. 너 향한 뉴스 봤어. 딸, 혹시 꿈에라도 나타났어? 영심은 은퇴한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뉘앙스를 따지고 감정을 글자 위에 얹어 읽는 법을 알죠. 그래서일까요?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정돈돼 보이지만 어쩐지 공기 한가운데 떠있는 듯 허전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 흔적조차 지워진 것처럼. 그런데 며칠 전 뉴스 한 편이 그 허전함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경상북도 청암리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열린 마을회의. 카메라가 한 남자를 비춥니다. 이장 이명수 씨. 짧은 회의를 마치며 마이크를 놓는 그의 모습. 어르신들 위한 장보기 버스. 다음 주부터 운행합니다. 그 순간 영심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썹 위, 삐뚤게 난 흉터, 그리고 무의식 중에 왼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리는 버릇. 제후? 손에 든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바닥에 퍼지며 사진의 테두리까지 적셨습니다. 그녀는 다시 TV를 보며 눈을 비볐지만 화면 속 남자는 변함없이 이명수 이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이명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재호입니다. 3년 전 산사태로 죽은 줄 알았던 그 남편이 지금 살아서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영심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거실 조명을 끄지 않은 채 텔레비전을 계속 켜놨습니다. 뉴스 클립을 다시 돌렸고 그의 입 모양을 분석했습니다. 말투를 곱씹었고 걸음걸이를 프레임별로 떠올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죽은 척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싫었나?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상자 안. 1985년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19세의 영심이 품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딸 지연이. 그녀는 그해 겨울 아빠 없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재호에게는 유산했다고 말했죠. 왜 그랬을까요? 재호가 상처받을까봐. 그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그저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영심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니? 그때 뉴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청암리 마을 봉사활동 보도 영상. 이장 집 마당. 빨래를 걷는 한 여자가 카메라에 비춥니다. 긴 생머리, 조용한 눈빛. 그녀가 웃는 순간 영심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연이잖아. 그 여자의 왼손등. 영심이 딸에게 처음 끼워준 은반지가 번쩍였습니다. 그 반지는 입양 갈 때 짐 속에 넣어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엄마를 기억하고 싶으면 이 반지를 만져봐.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여자가 재호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함께 식사하고 같은 방을 쓰고 심지어 이명수 이장이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는 장면. 그 손이 30년 전 재호가 내게 어깨를 두드리던 그 방식 그대로였다. 은은한 미소, 손끝에 익숙한 온기.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건 습관이었다. 그건 부부였다. 그녀는 오래전 보관해둔 입양 기록 사본을 꺼냈다. 지연의 친모 이름란에는 김영심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친부 이름은 공란이었다. 왜일까? 기록이 누락된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지운 걸까? 그녀는 지도 앱을 ENC, 서울에서 청암리까지 버스로 4시간 20분, 출발 시간은 다음날 오전 7시 30분. 그녀는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그리고 그 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다 말고 내려놨고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아, 엄마야. 너 지금 그 남자랑 살아? 그게 네 아빠야.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뉴스 클립이 다시 흘러나왔다. 마을 분들이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이곳을 진짜 고향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내, 그 아내가 바로 내 딸이라니. 내 아이가 내 남편과 부부라니. 그건 가족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그녀는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읽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손이 저절로 23장에 멈췄습니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을 보게 하소서.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끝나자마자 또다시 뉴스 클립을 돌렸습니다. 그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들의 거리감 없는 손길. 모든 게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계획이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며 마치 누군가가 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재호, 네가 뭘 꾸미고 있는지 이제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구나.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고 버린 줄 알았던 딸이 그와 함께 산다면 그건 운명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치밀하게 꾸민 복수일까요? 이 이야기의 진실은 다음 장에서 시작됩니다. 나레이션.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잔잔하지만 파장은 점점 커지죠. 영심은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목적지 청암리. 그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뭘 보게 될까? 뭘 듣게 될까? 해가 저물고 있던 청암리. 작은 산골 마을은 고요했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다. 마을 회관 앞. 그를 봤다. 이명수. 아니, 이재호. 내 남편이에요. 3살배기 딸을 안고 웃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제 딸 지연이에요. 영심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고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죽은 줄 알렸다. 산사태로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유골함은 묻혔고 그녀는 그 상여를 따라 걸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용기를 내 회관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 중이었지만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쏠렸다. 그도 봤다. 눈이 마주쳤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재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당신 내 남편이죠? 3년 전 그 상여 앞에서 제가 울지 않았던 게 기억 안 나요? 당신 죽었다고 해서 저는 매일 아침 커피 2잔을 내렸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 다른 하나는 당신을 위해. 그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 쳤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손이 떨렸고 눈을 피했다. 주변에서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심은 그저 그를 바라봤다. 내가 평생을 함께한 남자. 내가 울며 보내준 남자.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서 있잖아. 그날 밤 모텔방.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딸 지연의 번호를 눌렀고 벨소리가 3번 울린 뒤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야. 짧은 침묵. 딸의 숨결이 바뀌는 게 느껴졌다. 엄마, 왜 전화해요? 엄마가 너네 마을에 왔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거 알아. 그 사람이 네 아빠야. 정적. 얕고 빠른 숨결만이 전화선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딸이 말했다. 엄마, 그분은 제 남편이에요. 세상이 멈췄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영심은 멍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딸과 남편이 부부라니. 내가 낳은 딸이 내 남편과 결혼했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차 한 잔 사주며 귀를 기울였다. 이 이장님, 3달 전에 결혼하셨대. 그런데 부인이 너무 어려서 딸뻘인데 이상하다며? 그가 고아라더라. 부모 없이 자랐대. 고아? 지연은 입양된 아이지만 고아가 아니야. 그녀는 내 피를 이어받은 딸이야. 호텔로 돌아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입양 기록. 손이 떨리며 페이지를 넘기다 그녀의 눈이 멈췄다. 친모 이름 박미경. 재호의 첫사랑. 대학 시절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재호는 떠났고 그녀는 실종됐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연은 그녀의 아이였다. 내가 낳긴 했지만 그 아이는 미경의 피였어. 재호는 그 사실을 몰랐고 나는 그에게 유산했다고 거짓말했다. 왜? 그 아이를 보면 미경이 떠올라 괴로워할까봐. 그리고 내 사랑을 지키고 싶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뒤집혔다. 재호는 죽은 척한 게 아니었다. 그는 살아남아 내 딸을 찾아냈고 그 아이를 아내로 삼았다. 밤새 책상에 앉아 울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그를 속인 게 죄라면 그는 그 죄를 딸에게 복수한 건가? 다음 날 지연의 집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창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아빠가 내 생일 축하해 주셨다. 엄마 사진을 꺼내서 보며 울었어. 너는 정말 그 사람을 닮았구나 라고 말했어. 엄마, 그 사람이 내 친엄마를 사랑했대.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걸까? 영심의 무릎이 풀렸다. 재호는 알고 있었다. 지연이 누군지 완전히 알고 있었던 거야. 그는 내 딸을 보며 미경을 떠올렸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것으로 삼은 거야. 그날 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기 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왜 그렇게 했어? 네가 내 딸을. 재호는 잠시 침묵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가로챈 그 시간, 그 모든 걸 내가 되찾고 있는 거야. 지연이는 유일한 피야. 당신이 지워버린 나의 전부.
전화는 끊겼다. 영심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의 말이 제 심장을 찔렀다. 내가 버렸다니? 내가 속였다고? 하지만 맞아. 나는 그 아이를 버렸다. 입양 보냈을 땐 구원이라고 생각했어. 더 좋은 삶을 살 거라 믿었지.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내 남편과 결혼해서 내가 짓밟은 과거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날 밤 꿈을 꿨다. 어린 지연이 빨간 구두를 신고 뒤에서 따라오며 말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영심은 눈을 떴다. 침대 위에서 울며 중얼거렸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는지. 마을 방송, 이장님 부인, 오늘도 어머님들께 밤 나눔 봉사 참여해 주셨습니다. 나레이션. 여러분, 진실은 이미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누구를 구원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마을 전체가 알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교회 예배 도중 목사가 말했다. 이장님, 오늘 아내분의 친모가 찾아오셨다더군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기억이 아니다. 기억을 조작당한 사실이다. 영심은 그 편지를 다시 꺼냈다. 박미경. 입양 기록에 적힌 이름. 손가락이 떨렸다. 30년 전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도 이렇게 떨렸다. 재호의 첫사랑,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 그녀가 지연의 친모였다.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밀려왔다. 내가 입양 보낸 그 아이를 재호가 직접 찾은 거라면 그날 밤 영심은 그의 집 앞까지 갔다. 이름은 이명수지만 그는 여전히 이재호였다. 마당에 홀로 서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의 뒷모습. 30년 전 미경을 떠나며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랑은 선택이야. 하지만 가족은 운명이지. 영심은 그 말을 증오했다. 밤마다 귀에 맴돌았고 꿈속에서도 따라다녔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 그녀가 다가섰다. 재호, 아니 이명수 씨.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담배끝만 붉게 번쩍였다. 왜 왔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묵직했다. 오랜 전쟁을 견뎌낸 자의 시선이었다. 지연이가 네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치? 영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끌어올렸다. 내가 숨겼다고? 내가 버렸다고? 그런데 넌 왜 그 아이를 아내로 삼았어? 재호는 담배를 땅에 비벼 껐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버린 건 미경이 아니라 너야. 네 부모님이 그녀를 찾아가서 말했어. 이 남자한테서 손 떼라. 네가 그를 만나면 그는 평생 불행해질 거다. 그리고 돈을 줬지. 미경은 그 돈을 받고 사라졌고 난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어. 영심의 다리가 풀렸다. 아빠가 그랬다고? 그래, 네가 몰랐을 리 없어. 네가 내게 직접 말했잖아. 그 여자 죽었다고. 그리고 그 후 네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난 운명이 바뀐 줄 알았다. 하지만 네가 낳은 건 미경의 아이였어. 그럴 리 없어. 내가 낳은 내 딸이야. 재호가 비로소 웃었다. 슬프게, 아주 슬프게. 혈액형도 안 맞고 유전자 검사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지연이를 알아봤는지 알아? 미경이 남긴 사진이 있었거든. 10살 때 찍은 사진. 지연이와 똑같아. 게다가 네가 소중히 간직한 그 반지. 미경이 내게 줬던 약혼 반지야. 영심의 입이 벌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진실이 한순간 거짓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난 그 아이를 구하러 간 거야.
네가 입양 보낸 곳 지옥이었어. 지연이는 16에 성폭행당하고 도망쳐 살아왔대. 그걸 알았을 때 난 단 하나만 생각했어. 이 아이는 내가 떠난 그 여자의 피다. 이 아이는 내 운명이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영심의 눈을 바라봤다. 내가 죽은 척한 건 널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어. 너는 그 아이를 버렸지만 난 그 아이를 선택했지.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가족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영심은 무너졌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어린 지연이가 울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젖은 머리, 흐트러진 옷.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영심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아이는 돌아서서 어두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문이 철컥 닫혔다. 현실로 돌아온 영심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비어버린 방. 나레이션은 천천히 내려왔다. 영심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내가 정말 피해자였을까? 아니, 나는 내 아이를 버린 엄마였어. 그리고 그 죗값을 내 딸이 치르고 있었던 거야. 침묵이 흘렀다. 3초, 그저 숨소리조차 없는 정적. 그리고 어딘가 멀리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다가올 진실의 시작처럼. 나는 박미경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 영심은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은 이미 마르고 얼굴엔 희미한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바람이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는 밤이었다. 그녀는 떠올렸다. 아침마다 놓던 커피 2잔을.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죽은 남편을 위해. 3년 동안 그건 의식이었다. 억울함을 삼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 남편은 죽지 않았다. 이름을 바꾸고 시골 마을 이장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심지어 곁엔 자신이 입양 보냈던 딸 지연이 있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내 딸이 어떻게 그 사람과? 그 한 생각이 영심의 가슴을 밤새 갈랐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법은 몰라도 도덕 앞에선 내가 옳다고. 그래서 그녀는 청암리로 향했고, 제호라 불리는 남편과 그의 아내라 불리는 딸과 마주했어요. 그날 회관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영심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다. 지연아, 그 사람은 네 아빠야. 너희 결혼은 범죄야. 순간 회관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눈만 크게 떴다. 그런데 지연은 조용히 엄마를 바라봤다. 결코 당황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엄마, 난 이미 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영심은 움직일 수 없었다. 딸이 안다고? 무엇을? 어떻게? 지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빠가 3년 전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엄마가 나를 입양 보냈던 것도, 아빠가 죽은 척한 것도, 그리고 제가 누구의 딸인지까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제 전 남편이 제게 폭력을 했어요. 정신을 잃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분이 제 옆을 지켜줬어요. 처음엔 싫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제 몸을 건드리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딸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게 제게 안정을 줬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이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 인생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니까. 영심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은 절반에 불과했다는 걸. 자신이 버린 딸이 어떤 지옥을 겪었는지도 몰랐고, 그 딸을 구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미워하던 남편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그 순간 재호가 입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던졌다. 당신은 내 사랑을 숨겼지만 난 내 딸을 다시는 잃지 않기로 했어요. 영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정의를 위해 싸운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은 딸을 2번 버린 엄마였던 것이다. 그녀가 다가가며 속삭였다. 지연아, 엄마가 널 다시. 그런데 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등만을 보이며 말했다. 엄마, 당신은 나를 1번 버렸고 지금 또 1번 버리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은 재호의 손을 꼭 잡고 회관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풀었고 그 누구도 영심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혼자 남았다. 아무도 없는 회관 바닥에 서서 자신의 그림자만 바라봤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도 세상이 유난히 추웠다.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버스에 올라탔을 땐 눈물도 마른 뒤였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정이라고 생각한 건 결국 내 억울함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1달 뒤 서울 자택에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없었다. 봉투를 열자 딸 어릴 적 손에 끼워줬던 반지와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엄마, 이건 네가 내 손에 끼워준 거야. 고마워. 난 돌아가진 않을 거야. 하지만 널 잊진 않을게. 영심은 그 반지를 손에 쥔 채 불도 켜지 않은 방 안 창가에 앉았다. 울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눈물이 터지면서도 입꼬리는 올라갔다. 이제야 네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네. 다음 날 아침 현관엔 또 하나의 소포가 놓여 있었다. 보낸 이 지연. 안에는 반지와 메모가 들어있었다. 엄마, 이건 네 거야. 난 내 길을 갈게. 하지만 네가 살아있다는 걸 난 매일 기도할게. 그녀는 메모를 가만히 쳐다보다 뒤집어 보았다. 연필로 지워진 듯한 한 줄이 있었다. 엄마, 난 당신 딸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영심의 손이 얼어붙었다. 여러분, 그 문장을 본 순간 영심의 손이 얼어붙었다. 난 널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내 삶에서 사라진 그날부터 나는 이미 네 딸을 잃은 거야. 편지 끝에는 지연이 어릴 적 그려준 그림 하나가 접혀 있었다. 햇살, 아래집 2채. 한쪽엔 엄마, 한쪽엔 아빠. 그리고 가운데 작은 여자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그림을 보는 내내 영심은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못했다. 마치 그 아이가 지금도 거기 서서 왜 안아줘요? 라고 묻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영심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눈 아래 주름은 마치 슬픔의 지도처럼 뻗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엄마였던가?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오직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워줄 뿐이었다. 며칠 뒤 청암리 마을회관 앞엔 작은 장례식이 열렸다. 이장 이명수 씨의 어머니 박미경 씨의 별세 소식이었다. 주민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던가? 그럼 입양된 줄 알았던 건 누구야?
하지만 지연은 조용히 상주로 서 있었다. 검은 옷, 고개 숙인 자세, 흐르지 않는 눈물. 재호는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손끝까지 꼭 잡고 마치 또 무너질까봐.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라 부르는 남자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비는 그쳤고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아빠,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읽지 않았다. 읽을 필요도 없어. 그 여자가 널 버렸을 때 난 이미 그녀를 세상에서 지웠어.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사람 하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마냥 기쁘진 않아요. 재호는 딸의 손을 살며시 덮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그녀는 널 낳았지만 사랑하진 않았고, 나는 널 낳지 않았지만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었어. 사랑은 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에서 비롯되는 거야.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도 이제 알았다. 자신이 이 남자와 함께한 건 복수 때문도 광기 때문도 아니었다. 이 남자가 유일하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서울의 한 아파트. 영심은 신문을 구겨 던졌다. 기사는 짧았다. 입양딸과 결혼한 이장 부부, 지역사회 논란 속에서도 안정된 삼이어가. 지역 주민들은 초기엔 충격을 받았으나 부부가 마을 봉사에 적극 참여하며 점차 수용되고 있다. 아래엔 사진 하나. 지연이 마을 어르신들과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 그녀의 왼손 등엔 여전히 그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영심은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을 일기를 썼다. 나는 평생을 가르쳤다. 문법, 맞춤법, 올바른 말. 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같이 틀린 문장이었다. 주어도 목적어도 동사도 어긋났고 제목조차 제대로 붙이지 못했다. 이 세상에 진짜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누군가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 때 온다. 나는 아직 숨쉬고 있지만 지연의 세계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 해가 지났다. 봄이 왔다. 청암리 마을엔 새로운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의 아기였다. 건강한 여자아이. 이름은 하늘. 바람에 날리지 않게 땅에 붙잡혀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다. 그 아기의 울음소리는 영심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딸의 울음과 닮아 있었다. 다만 그 울음은 엄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첫 외침이었다. 재호는 첫 손주를 안고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두 번째 기회야. 지연은 아기의 작은 손을 살폈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는 버려진 적 없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널 기다렸어. 그 말을 영심은 듣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싶어 하죠. 사랑받고 기억되고 부르며 불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론 그 기억을 지우는 게 유일한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영심은 죽지 않았지만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버림받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재호는 복수했지만 결국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상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선택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 기억이 따뜻한지 아니면 눈물로 젖어 있는지, 그건 오직 지금 당신의 말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